지금 쇄신하지 않으면 한국당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친박이니 비박이니 친홍이니 이제 좀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보수 단일 대우로 가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나는 그렇게 가야만 한다는 정권을 뺏기면 하고 싶은 걸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지금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네, 뉴스회전 첫 순서 정치 와호장룡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돌아가는 사정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르면 내일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위가 출범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인적 쇄신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판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님. 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원책 변호사를 선택을 했을까 한 건데요. 어떤 이유였었다고 김병준 보십니까? 위원장이 처음에 보면은 취임일성으로 이제 인적 쇄신을 할 것 같이 했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약간은 외면하고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겠다라고 했다가 네. 다시 이제 뭔가 가치 정립하는 과정을 겪어보니까 이 정도는 국민들이 관심도 안 가진다. 본인은 누가 봐도 뭐 어떤 지분을 가진 경영인도 아니고 그냥 전문 경영인을 단기적으로 투입된 사람인데 경영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아무리 비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위치를 걱정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관심을 끌어야겠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미 방송을 통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고 관심을 끄는 사람으로 유명한 분을 섭외한 건데 네. 문제는 뭐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정치 경험이라는 게 뭐 어린 제가 말하기 참 애매하지만은 정치권에서는 선배시죠. 뒤집어 말하면 평론하는 것은 저도 정치 평론과 정치 행위 자체를 같이 하지만은 네. 정치 평론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해보면은 가서 다 때려잡으라 그러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 건 완전 별개의 문제인데 네. 그 측면에서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도 겪었던 어려움을 뭐 타개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단기간에 성과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적 쇄신이라는 것도 누구를 내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쫓고 더 나은 사람을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몇 달간 확인했지만은 김병준 위원장이 김병준 개 또는 김병준 위원장 영입 인사라고 할 만한 사람들 끌어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소나기를 좀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장 전 의원님 전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인적 쇄신 대상으로 맨 처음에는 친박계를 콕 집었다가 나중에는 비박계도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도 핵심 혁신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또 김무성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서 좀 헷갈리는데 네. 어디가 혁신 대상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속한 정당이 아니라서 혁신 대상이 누구다까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네. 말씀 계속 나오고 있는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께서 네. 좀 혁신의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이제 됐다 안 됐다 이런 해프닝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인적 쇄신이 기준 이론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또 나갈 분들이 당에서 어마어마한 당권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나가주느냐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사실 그 관건인데 저는 지금 이 기싸움에서 과연 이제 초반에 언급하신 것들이 실현되기 가능할 거 생각 가능성이 너무 적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소나기 피한다는 표현도 하셨지만 사실 너무 이 임시방편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실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될 정도네요. 어쨌든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은 좀 이제 그만 보여주시길 좀 바랍니다. 장 의원님 오랜만에 만나보시니까 이 자유한국당 걱정까지 하시느라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 전원책 변호사가 사실은 정치 경험은 실전 경험은 없단 말이죠. 훈수는 잘 두시는 분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 원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또 총선이 또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지금 뭐 내년 4월이니까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렇다면은 당협위원장 교체한다고 해서 이게 총선 공천하고 이렇게 직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전원책 변호사가 이런 김무성 의원, 뭐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분들 내칠 수 있나요? 이게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런 어떤 공천 학살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공천이 없는데 2년 전에 학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정도가 되려면은
누군가 굉장히 대중적 지지를 받는 대권 주자가 한 명 떠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적 쇄신을 하는 거 외에는 네. 방법이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에서 과거에 친박 친이 서로 학살하고 이렇게 했던 게 저쪽을 싹 날려도 우리 쪽 사람 넣어가지고 국회의원 후보를 다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공천 학살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전원책 변호사 또는 일전에 홍준표 대표도 그런 자신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굴 내친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 인적쇄신 효과가 반감되는 거거든요. 사실 홍준표 대표도 당협위원장 교체 싹 한다고 하면서 자기 사람 심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원책 변호사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어떤 본인의 어떤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인망이 좋은 분과 연계돼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어떤 세력을 구축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말한 말을 표면적으로 듣게 되면은 제가 그냥 친박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네. 저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은 김무성계로 갈아치우겠다는 이유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저는 뭐 어떤 전원측에서 어떤 의도에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 약적 실패다. 그거는 그 말을 한 것은 어떤 그 아주 거대한 인적 쇄신이라는 그 목표로 봤을 때 절 약적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끝이 이 인적 쇄신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통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 흔히 등장하는 용어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처럼 이번 시스템 교체라는 걸 해야 된다는 이런 또 이야기가 뻔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사실 저희 전당대회에서 한 달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국회의원 이런 사람 공천할 때 한번 그 적성평가라고 시험 봐서 하자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저희 당만 하더라도 안철수계와 유승민계로 개파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스템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정치권에 시도는 안 됐지만 시험 보자 그러면 그래도 공평하다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전원책 변호사도 곧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어떤 시스템 잣대라는 걸 들이댈 것이다. 근데 그것만으로 반응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했 누구랑 손을 잡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 첫 수는 너무 티나게 김무성 대표랑 손을 잡았다. 이게 악수인 것 이 같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도 손을 내밀었나요? 이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때렸죠. 이제 공화주의라는 언급을 최근에 김무성 대표께서 많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공화주의 같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제 쳐버리니까 뭐 진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언론에서 받아들이기로는 김무성을 직격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 남의 당 얘기지만 장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성공한 비대위로 평가를 받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체제.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대위 그리고 중앙특위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성공적이었던 부분으로 평가됐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쇄신 그러니까 이제 그 비대위 체제에서 어쨌든 뭐 시스템이 됐든 어떤 룰에 의해서 정말 뭐 이해찬 당대표도 사실 그때 한번 내쳐졌다 들어오신 그렇죠. 분인데 네. 그럴 때 그것들을 그 개파와 정파 상관없이 수용을 했던 것이 아마 성공적으로 평가될 겁니다. 그 누구를 이제 내쳤다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입지에 있던 간에 그거를 좀 받아들여서 성공적이었던데 지금 한국당의 상황은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또 시작 아까 첫 단추부터 이제 전원책 조강특위 의원이 이제 김무성이라는 특정 이제 정치인 에 대해서 뭐 칼끝을 겨누면 안 된다던가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우회하지도 않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김무성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당내에 그 이해관계 뭐 친박 비박에서부터 많은 그 이해관계들이 있을 텐데 이미 조강특위의 어떤 그 공정성이라든가 기준에 대해서 신뢰를 못할 것이고 그러면 바로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253개 정도 이렇게 전국에 지역구가 있고 거기마다 사실은 이번에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갈린다고 한다면 한국당에서도 어쨌든 시작부터 입조심 약간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좀 실망스럽겠죠. 아마 이게 이벤트나 정치쇼가 안 돼야지만이 사실 좋은 거고 또 마침 정기국회 때고 지금 중요한 어떤 국정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만큼 그냥 해프닝이 아니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요, 전원책 변호사 위치에 있었다면요, 저는 이런 말 안 하고요. 그러니까 특정인의 지목에 칼끝을 겨누면 안 된다 이런 말 안 하고 오히려 과거에 김무성 대표께서 하셨던 말씀을 꺼내 놓을 겁니다. 김무성 대표께서는 이미 지난번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불출마 선언 하신 걸 존중하며 다른 중요한 역할을 당에 맡아주실 것을 믿는다 하고 그냥 정리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와서 갑자기 공화주의 들먹였다가 이렇게 혹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뭐 시끄러우니까 나오는 말들이 사실상 현역 의원들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차기 당권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바른미래당과의 보수 통합 전당대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얘기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우선 너무 바른미래당 빠릅니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도 언급했지만은 네. 저희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하겠다 이런 말부터 조강특위 위원장 그런 말을 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뭐 전략기획위원장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던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어떤 호응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건 데이트 폭력에 가깝다 뭐 이런 생각을 약간 하거든요. 일방적으로 당신과 사귀겠소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건데 저희는 어떠한 호감을 가질 만한 행동도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네. 그런 제안은 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듣고 저는 지금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전당대회가 하나의 키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당협위원장이라는 이 조강특위를 통해서 교체되는 사람들이 원래 총선 출마 후보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당권을 잡은 사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 집권한 당대표는 원래 정치적으로 봤을 때 비대위가, 그러니까 임시체제이고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가 선임한 조강특위에 의해서 교체된 사람들보다 당대표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이제 아주 후보를 선출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딱히 준용되진 않을 것이다. 지금 과정만 본다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가 자기 사람 심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지금 내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협위원장 자체에 크게 무게를 두고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눈치를 보고 이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적 쇄신이라는 게 지금은 당협위원장 교체를 가지고 들고 나왔지만 결국 이제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 공천을 가지고 결국은 인적 쇄신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의 이 위치 가지고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또 네. 보수 대통합을 아까 뭐 그 바른미래당은 전혀 생각도 없는데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네. 정말 대통합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거 지금 그걸 밀고 있잖아요. 보수 그렇죠. 대통합 네. 하나여야 된다. 민주당 뭐 폭주를 심지어 막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당협위원장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통합이 된 후에 그럼 사실 그 어느 지역에 누가 다음 총선을 노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역위원장 물갈이 한다는 것은 정말 더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예 그냥 좀 약간 공허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뭐 뜬금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선에 만약에 다가온다면 뭐 지난 지방선거 때도 바른미래당 성적 별로 좋지 않았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였지만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피차? 근데 결국에는요, 결국엔 그 국회의원 선거랑 총선이라는 걸 놓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 따라 가지고 선거 결과가 많이 이제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바른미래당의 전신 중 하나인 국민의당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무일푼 정당이었는데 그 당시에 총선에서 그 당시 대권 주자로서 좀 유의미한 지지를 갖고 있었던 안철수 대표가 이끌어가지고 40석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바른정당 출신이라서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저희 당내 국민의당 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좀 덜한 편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남북 관계 얘기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 이걸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한국당에서는 조공 발언이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어떻게 물은 보십니까? 거죠, 뭐. 네. 그 조공 발언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발언이 네. 이제 평양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남측 기자단하고 이제 이 그 평화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네. 정치권에 어떤 과제들이 있나 이런 걸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조공이라는 것은 좀 너무 또 오히려 이거를 이념으로 활용하는 게 참 그 좀 눈살이 찌푸려지고요. 네. 근데 이것도 국가보안법만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평화 체제가 유지되려면 남북 간의 기본법도 필요할 것이고 또 기존 그 현행법들 중에서도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뭐 아시다시피 이것 말고도 뭐 이제 본인이 이제 있는 동안은 정권을 안 뺏기겠다 요 발언을 네, 해서 그 얘기도 또 했죠. 논란이 됐는데 저는 정권을 안 뺏기려는 분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또 이제 상당히 뜨거운 감자를 또 이 그 어떤 그 정치권의 그 주요 이슈로 놓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인 것. 그 시점에 네, 저는 이 국가보안법 관련된 발언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냥 과대해서 네, 과대 해석을 하고 또 너무 좋은 주제라서 이렇게 부풀리는 거다. 안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국회 뭐 핵심 이슈로 놨을 때 정권 유지한다던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정말 피해가 될 것은 누구나 불보듯 뻔하고 참여정부 때 이미 있었던 일이고 그걸 다 겪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과대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저는 그냥 민주당에 제 아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근데 그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맥락이라는 거는 이것이 어차피 대부분의 범죄 행위가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법 형태의 국가보안법이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저를 설득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것도 그래 그럴듯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근데 이 후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이 전자에 해당하는 분들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해찬 대표께서 뭐 물론 전자 후자 중에 어떤 걸 실제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발언은 해석하겠다는 약간 후자에 가깝다. 하필이면 북한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기 장소와 때문에 시기가 문제다.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내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아까 말했던 전자의 범위라면은 이게 공론화되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남북 특수관계 속에서 너무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범위로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발언 자체 뭐 저도 아까 말했던 말꼬리 잡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오해받을 소지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 의원께서 소개해 주신 이 대표의 발언, 정권 뺏기면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뭐 절대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어차피 임기는 2년으로 유한하신데 뭐 이 이해찬 대표 건강하시니까 앞으로 오래 사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까지 뭐 민주적이 않게 위해서 정당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좀 저는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찬 대표가 과연 실세가 맞구나. 그 말은 결국엔 정권과 대통령까지 차지할 수 있는 실세라는 말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인가. 대표 임기 2년 끝나면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권이 없는 상태가 될 텐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약간 우려스럽고 그걸 왜 북한 가서 얘기하지?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민주당 지지자 당원 모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요. 정당은 어느 정당이나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하고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라도 제가 바른미래당 당원 집회 가가지고는 제가 정권 뺏어가지고 100년, 만년 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렇게 하는 게 북한의 이득일 거라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식의 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해찬 그 전 총리께서 북한에 가가지고 이번에 본래 목적이었던 어떤 14 공동선언에 대한 어떤 그런 기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너무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셨다. 이래서 좀 아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왜 바른미래당이 지난번에 이제 이런 그 동행을 요구받았을 때 국회 차원의 행사로 국회의장단과 같이 가는 것이라면 가겠지만은 노무현 재단의 주체 성격이 있는 이런 행사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인지 아마 이제 국민들께 좀 이해하실 겁니다. 예. 그러나 뭐 그때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그 맥락은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말씀하셨다시피 14 공동선언이 11주년 기념한 민족통일 행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1년 동안 정체되었던 남북관계가 새로 이렇게 물꼬를 트고 사실 저는 민주당원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권 바뀌어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급물살, 그러니까 저도 놀라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실 거고 이렇게는 기대 안 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런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민주당 집권하니까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양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그 이해찬 대표가 본인의 임기는 2년인데 뭐 실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평당원이고 아무 당직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 의원이고요. 하지만 저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속한 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말은 할 수가 있죠. 제가 실세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뭐 뒤에 뭐 어떤 하여튼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 과해지면 듣는 분들도 좀 억지스럽다 생각할 것 같네요. 말한 게 과한 거죠. 이 얘기는 또 논란이 또 계속 이어져 나갈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